네, 11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에게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 인정된단 말이죠.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한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정보공개법 5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에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청구권이 인정되면 당연히 신청권은 인정되겠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5조 1항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정보공개 청구권에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부분과 공개 방법에 대한 부분과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정보의 내용에 대한 공개 청구권과 공개 방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권이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A라는 정보에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A라는 정보를 다 공개해줬어요. 다 공개를 해줬는데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열람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거부 처분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공개 방법도 지정한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거부된 게 맞다. 이건 정보가 공개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개 방법도 공개 청구권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정보공개 청구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되면 신청권은 물론입니다. 절차적 권리니까.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권인은 이의신청하거나 음행심판 청구하거나 부작위 파기송을 제기해서 불복할 수 있다. 이의신청 18조, 그 다음 행정심판 19조, 행정소송 20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이의신청 부분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표현이 나오죠. 20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부작위가 되는 것이고요. 법정기간입니다. 그 기간 지나면 부작위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기간에 제한이 붙었어요. 제한이 부작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복기간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은 우리 행정심판법 27조 7항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청구한 제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한 제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일 지나고 나서부터 90일 안에 의무행심판 청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부작위 위협행위소송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결이 없으면 제소기한에 제한이 없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 법정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일 지나고 나서 90일 안에 부작위 위협행위소송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으로서 신청기간 30일, 청구기간 90일, 제소기간 90일의 제한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지금 그냥 눈속임을 지금 들어가는 걸 전략으로 지금 쓰신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한 문제는 그 정보와의 이해관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의 인정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당사자 능력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딴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게 관련된 얘기인 것처럼 하면서 마지막에 법률상 이게 다 이상하게 꽂아가지고 우리 눈을 지금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앞에 부분에 있는 이해관계 없는 이것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정보공개법의 모든 국민으로 반영돼 있죠. 근데 그 모든 국민을 판례가 뭐라고 봤어요? 얘는 자연인 그리고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그 원고적 격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 능력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보공개법은 18조, 19조, 20조에서 불복 방법을 제시하면서 20조의 행정소송입니다. 20조의 행정소송인데 그냥 거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행정소송법을 적용하긴 해요. 적용하긴 하는데 두 개가 지금 충돌했어. 뭐가 충돌하냐면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으로 가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애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정보공개법 2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구인은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여긴 청구인이라고 딱 찍어놓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을 적용시키면 법률상 이익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아예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버렸기 때문에 청구인이면 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야.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5조 가서 봐야 되는 거고 5조에 가니까 그거를 뭐라고 했어? 모든 국민이라고 했어. 그럼 모든 국민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야. 거기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 포함된다고 돼버렸거든 판례가. 다시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청구인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모든 국민에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1로. 그럼 법인격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 괜찮잖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사자 능력이냐 뭐냐 있던 건 지금 여기서 무의미합니다.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게 되면 공개할지 말지 재량. 그 다음 공개 가능한 부분이면 3조에 따른 공개 원칙 선언에 따라서 기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되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혼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분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래 버리게 되면 감염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가 원래는 공개 가능한 정보 부분을 감염시킨단 말이야. A라는 정보랑 B라는 정보 두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A는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B는 공개 가능한 정보예요. 각각 본다면. 근데 그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바이러스가 B 부분을 감염시키면 A, B 전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돼요. 그러면 전체가 재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라는 얘기야. A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따로 하나가 있고 B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따로 하나가 있고 각각에 대한 거부 1, 거부 2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것은. 근데 지금 어쨌든 하나의 처분이 나왔으니까 거기에다가 전부 비공개가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건 실질은 뭐로 봐야 되냐면 거부 1에 대한 취소과 거부 2에 대한 취소이 병합되어 있는 겁니다. 병합되어 있는 거면 부분 판결로 각각 판결 때리는 게 맞는 거잖아. 각각 판결 때리려고 하게 되면은 전체로 보게 되면 일부 취소가 되는 거죠. 전체로 보게 되면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그게 반영되면 일부 취소잖아. 그렇죠? 일부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분리가 될 수 있을 때는 전부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다. 여기서 뭐만 파악한다? 여기서는 분리 여부만 파악한다. 뭐는 보지 않습니까? 특정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특정 여부는 이게 일부 취소처럼 부관에 대한 거 들어갈 때부터 제거할 부분과 남길 부분을 특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가능성을 파악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14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보공개법 14조에서 부분공개 제도 규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분리가 될 때는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재량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재량이 아니니까 재량과 관련된 특정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뭐만 보면 된다? 분리가 되는지만 보면 된다. 그 다음에 시송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소송의 계속도 중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초 사유를 만약에 A 사유라고 보시고 처분 당시에 이유 제시에서 제시했던 거 소송 도중에 주장한 다른 사유를 우리가 B 사유라고 한번 보고요. 보통의 상황은 뭡니까? A 사유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위법, B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적법. 이걸 원하고 있는 거죠. 적법성 확보.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B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당초 사유만 가지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려갔고 기각 판결, 행정청 인용 판결, 패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처분 취소 판결이 나온 거죠. 전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서 재차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소라는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소송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전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고 나서 재거부 처분하면 또 소송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솔직하게 그 다음 소송에 또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에 비교하면 전후소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큰 의미를 부여할 문제가 아니라 제거부 처분을 한다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트라이앵글 이론입니다. 트라이앵글 이론.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추변, 그다음 기판력, 기속력, 세 개 모두 다 서로의 이유는 다르지만 기사동을 그 중심에 두고 있고요. 기사동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처추변도 안 되고 기판력도 안 미치고 기속력도 적용 안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돼버리면 기사동이 처추변, 기판력, 기속력 전부 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동일광상 사건 판례인데 그래서 소송 도중에 처추변이 인정이 안 된 그 다른 사유 B 사유를 가지고 안 됐다는 건 뭐야? A 사유하고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됐었다는 지금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그럼 기사동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처추변 허용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 취소 판결이 나왔고 위법이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또 B 사유 가지고 다시 재거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초 사유 지금은 이제 위법 사유 하고 또 기사동 또 깨진단 말이야. 기사동 또 깨지니까 기속력 적용 안 돼서 기속력이 위반됨이 없이 재거부 처분하는 게 가능하다. 기사동에 대한 공통분모 게임입니다. 주택 신축을 위한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신청. 아까 나왔던 산림 훼손 허가죠. 재량 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재량이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허가인데도 준농림지역이라는 행위 제한 사유를 들었어요. 이게 A 사유죠. 당초 사유가 되고 있고요. 근데 취송 도중에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의 자연 유지와 환경보존 등의 중대한 공시장 필요라는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경우에 과연 기사동이 인정될 것인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됩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산림 형질을 변경할 수가 없는 이유가 설명한 거예요. 뒤에서 설명한 겁니다. 설명한 거니까 결국 내용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내용은 그래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판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당초 사유를 다른 사유가 구체화시켰다. 이런 의미가 이런 문제인 거예요. 구체화시켰다. 그냥 색칠한 겁니다. 색칠. 삐져나간 부분이 없는 거예요. 기사동이 깨졌다는 것은 당초 사유에서 삐져나간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사유에 그 부분이 기사동이 깨지는 거란 말이야. 삐져나간 건 없어.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이 3번을 보면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3번 어떤 식의 접근인가? 원고를 비롯한 동종업체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기한 입찰 실시 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소외 한 개 업체만의 단독 응찰을 하도록 해서 담합행위를 했다.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면서 시행령 70조 1항 12호 내용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을 해서 입찰을 방해했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담합을 네가 주도했다. 담합을 위해서 입찰을 방해했다. 주도를 했을 수도 있고 주도를 안 했을 수도 있죠. 어제 주도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지는 주도에 이 담합에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으니까 어쨌든 방해를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 있다고 쳤을 때 A, B, C에서 C를 밀어주기 위해서 A, B, C가 경쟁을 안 한 거예요. 뒤로 빠진단 말이야. 3명밖에 없다고 쳐봐요. 입찰에 들어올 놈이 예상된 놈이 3놈이 만났어 따로. 만약에 서로 입찰을 하면서 서로 가격을 몰라버리게 되면 그쵸? 공사 가격을 제시할 거 아니야 서로. 근데 공사 가격을 서로 모르면 막 겁나 비싸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게 현대인가 그래갖고 개폭망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예를 들어서 1억 썼는데 지가 요거 따내고 싶은 거야 공사를. 그럼 이게 1억 1000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0억 이런 식으로 쓴 거야.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결국 먹긴 먹었는데 나중에 딴 애들 가격 보니까 어처구니 없었던 거죠. 막 확 내려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거를 돈 너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뒤에서 만난 거야. 만나갖고 야 이렇게 하고 그냥 얘 밀어주고 그다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우리 몇 번 빠이 치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 정상적인 공사 가격이 만약에 1억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들끼리 1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0원 써도 한 명이니까 얘가 낙찰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이익은 지들이 다 나눠 먹는 거란 말이죠. 방해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래 했다. 근데 취소송 중에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7호에 이딴 내용이 있다는 거야. 12호 7호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서 담합한 자. 이것도 말 됩니까? 이것도 말 되죠 지금. C를 몰아주기 들어가고 싶어서 한 놈을 위해서 서로 담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네가 한 행위가 2개입니까? 1개잖아요. 그쵸? 하나의 행위인데 12호에 대한 평가와 7호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가능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럼 기사동이 깨졌냐 이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동은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기사동이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12호와 7호를 바꿔먹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바로 판례가 말하는 근거법률 자체만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던 그 부분이에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라는 것은 첫 주변이 된다는 얘기잖아.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근거법령만 바꾸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사유는 기사동과 하등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또 기출에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한 아주 중요하게 교수님들이 여기는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러면 기사동이 깨지냐라는 건데, 이걸 놓고 정확한 설명이 안 되는 판례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보시면 학교예요, 학교. 학교인데 뭐 그냥 고등학교라고 칩시다. 고등학교인데 야구부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안에 야구부 시설이 있습니다. 야구장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걔네들 숙소랑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학교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산을 우리가 기본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재산은요, 함부로 매각하거나 뺏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학교 법인이 세금을 뭐 겁나게 안 냈어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강제징수를 들어가면서 압류를 때린 거예요. 압류를 때리면서 그 야구부 시설에다가 압류를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압류에 대한 소송을 들어갔어요. 그럼 압류는 이제 어쨌든 필요주의 적용되니까 심판 거치고 소송을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소송까지 안 갔다. 그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심판 사건인데 판결이에요. 판결.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온 거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봐. 기본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 등기부에 이 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한 기본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랬더니 행심이가 국세청장 심사 청구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뭐라고 했냐? 야, 기본 재산을 씨 과세관청 너 병신이냐? 이걸 왜 압류하냐? 그 애들 씨 학교 뭐 수업 안 하냐? 이건 압류 못해. 딴 방법으로 돈 받아. 해가지고 압류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특별히 방법이 없으니까 애들이 손 놓고 있는데, 근데 이 학교는 계속 돈을 안 내요. 세금을 계속 안 내요. 과세관청 또 빡 돌았어요. 이 새끼들이 그래갖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그 부지 부분이 야구부 애들 교육시키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가니까 야구부가 없어. 야구부가 없어요. 거기 야구 시설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공간이었던 거야. 기본 재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상태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다시 또 그 부지 땅에 대해서 다시 또 압류를 들어갔어요. 압류를 들어갔더니 이제 이쪽에서 원고 쪽에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지난번에 똑같은 땅에 대해서 이건 기본재산이니까 압류 못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여기서 똑같은 땅에 대해서 이건 기본재산이 아니어서 압류돼? 라고 해버리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 말이 된다. 이건 기사동이 깨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것처럼 치게 되면요, 상황은 똑같아요. 뭐가 변한 게 없어요. 처음에 압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도 분명 그때 당시에도 사실관계 사건기여 보면 그때 당시에도 야구부 시설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야구부 시설 없었고 지금도 야구부 시설 없고 무슨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거나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뭘 얘기한 거냐면요, 등기부만 받는가 아니면 실제로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가에 대한 문제를 판단 내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과세관청이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등기부만 고려한 경우와 그리고 실제 가서 사실관계 파악한 실사한 경우와 이것은 기사동을 달리 봐야 한다라고 해서 마치 평가 방법도 기사동에 반영돼서 고려되는 것처럼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건 기사동이 깨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럴 땐 기사동 깨지는 겁니다. 사실관계 한 개인데 기사동 깨졌어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사실 논리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좀 잘 안 됩니다. 그 사건이.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처분사유를 소송이 계속 중에 처추변할 수 없으나 기사동이 없으니까 심판에서는 할 수가 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연타 판례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소송에서 기사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없는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쪽에서도 기사동을 요구한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중간에. 그리고 나서 이의 신청에서는 기사동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연타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불복으로서의 쟁송기간이 1, 2, 3가 있잖아.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있죠. 근데 세 개 모두 다 첫 추변이 가능하거든요. 세 개 모두 다. 그런 절차는 나올 수 있잖아. 소송 도중에 피고가 나 지금 이유 좀 바꿀게요 이럴 수도 있지만, 심판 도중에 나 이유 좀 바꿀게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의 신청 제기했는데 처분청이 나 이유 좀 바꿀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추변은 세 군데 모두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절차는 어쨌든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행정소송하고 심판 같은 경우에는 기사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의 신청은 기사동이 필요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역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판례가 그런 말까지는 안 했고요. 이거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냐 안 되냐에 대한 게임이에요. 처분권주의가. 처분권, 이걸 생각해봐요. 기사동이 깨지게 되면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니까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죠. 사유의 동일성이 깨지면 처분의 동일성이 깨질 테고요. 처분의 동일성이 깨지면 소송물의 동일성이 깨지고, 소송물이 바뀌어버리면 처분권주의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추변 한답시고 처분권주의 소송물이 바뀐다? 소송을 바꿔버린 거예요. 소송을. 그쵸?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면 기사동은 필수적이에요. 처분권주의는 기사동 끌고 다니거든? 그러면 행정심판이 처분권주의 적용되냐 이거예요. 행정심판이 처분권주의 적용되잖아요. 그것도 사법 절차여서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절차, 얘는 준사법 절차죠. 그렇게 치면은 사법 절차로서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 2개, 소송과 심판은 기사동이 필요한 게 맞고요. 이의 신청 같은, 처분청이 제기하는 불복 절차,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법 절차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에 자기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법 절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내부적 시정 절차라고 판시했던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법 절차가 아니니까 이의 신청은 기사동의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개를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놔야 돼요. 공공의 영조물 5조 얘기를 하는 거죠. 국가배상법 5조.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3층 건물 화장실 밖에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해서 사망한 경우에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례적인 사고.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 난간으로부터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 금지 장치나 여기다 시건 장치를 해야 되겠냐, 출입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 밖에서 담배 피면 안 됨, 이런 거가 피는 게 이상한 놈이죠. 그렇죠? 그럼 길거리에다 자살하면 안 됨, 이런 것도 다 써놔야 돼. 그럼 어떻게 막어? 그렇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치 관리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5조 들어가면 무조건 설치 관리하자죠. 설치 관리하자 절충설이 판례 입장이고, 절충설에 따르게 되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교집합, 안전확보 자기 의무, 관리 의무 위반,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의 내용에 2개가 들어가 있다고 최근에 판례가 하나 늘렸죠. 하나는 물리적 하자, 그게 바로 물적 상태 하자고, 그 다음 또는, 여기는 합치법, 또는 이건 기능적 하자, 김포공항 사건, 매양리 사건, 거기서 얘기하는 거. 물리적 하자, 물적 상태에는 아무 하자가 없었다. 공항이나 매양리 사격장에 하자가 특별히 없다. 문제 삼을 게 없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시끄러워서. 이거죠. 도저히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다. 수인 한도론 적용시킨 거. 그게 바로 기능적 하자. 이렇게 들어가죠. 사회적 하자라고도 하고요. 기능적 하자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는요, 딴 게 아니라 통상이에요. 통상. 이례적인 사건. 통상입니다.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 여기서 통상이라는 것은 각각의 그 영조물, 위험물에 따라서 위험의 정도가 전부 다 다를 것이며, 그 위험의 정도에 따른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일반 국도와 고속국도의 차이죠. 최저 속도 제한을 두고 있는 고속국도는 안전성 확보의 필요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난간이 과연 학생들의 담배 피는 것까지 막을 정도의 안전성이 필요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례적인 사건은 통상이 깨져요. 통상. 그 다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 따로 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는 그 자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다. 이건 5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이 이미 됐단 거죠. 됐고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국가배상법 5조 2항입니다. 2항. 2항에 이제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예, 영조물 중에서 인공곡물 생각해보세요. 인공곡물. 영조물은 곡물이니까 인공곡물, 자연곡물 있을 거 아니야. 인공곡물로 뭐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걸 생각해봐. 근데 그 건물 지은 친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시공업체가 있을 테고, 도로 깐 친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놈아들이 부실공사를 때린 거예요. 부실공사를. 예, 그래 버리면, 설치하자 있죠? 설치하자 있으니까 배상은 해줍니다. 국가 지자체가. 예, 근데 이 부실공사라는 부분이 국가 지자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시공업체 그놈아가 이상하게 한 거잖아. 그럼 그놈아한테 가서 국가가 다시, 야, 돈 내놔,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돈 줘야지. 자기 잘못인데. 그죠? 그게 5조 2항. 5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도로의 유실로 보행자가 익사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돼서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얘기하려는 거야? 관리 의무 위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교류 쪽이 아니라 관리 의무, 안전 의무 위반 이쪽이 성립되냐 이거예요. 안전 의무가 성립이 되려면 안전 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어야지 위반이 되지. 없으면 조세호 사건이잖아. 그죠? 그래서 안전 의무가 인정이 되려면 그 친구의 관리 능력 범위 내의 문제여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관리 능력 범위 내의 문제여야 되는 건데 불가항력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이미 관리 능력을 벗어나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관리 의무가 없고 없으면 위반이 없고 없으면 설치 관리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불가항력이냐 이거죠. 50년은 나도 알아요. 50년은 그죠? 아직 50 아직 안 됐구나. 네, 예. 우리 형도 알아요. 네, 우리 형도 아직 안 됐구나. 네. 다른 선생님들 알아요? 네,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알 수 있는데 국가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빅브라더 주제, 그치?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몇 년 정도? 최소한 500년. 요 정도 돼야 됩니다. 100년? 이것도 안 됩니다. 500년. 요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서로 모순된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 이 판례도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뭐 사람들마다 뭐 선생님들마다 이제 뭐 자기 나름의 설명을 합니다. 나름의 설명하는데 그냥 그래도 나름 교수님들의 중론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신호기가 적정 전압보다 낮은 저전압이 원인이 되어갖고 오작동이 발생했어요.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물적 상태 하자는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와, 그치? 1초 만에 빨갛고 파랗고 그러면 1초 만에 지나가야 돼? 예, 겁나 빠르다, 그치? 고장 현재 기술 순위상 예방방 이게 불가항력처럼 느껴지거든, 그쵸? 느껴지는데 이 면책이 안 되고 결국은 배상팀이 성립이 됐어요. 이랬을 때 이 문제는 관리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관리 문제 아니냐. 예. 그래서 특히 가변차로라는 생각도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가변차로의 위험성이 더 크잖아. 그래서 이건 관리상으로 치게 되면 뭐 불가항력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설치 또는 관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설치에 걸려도 되고 관리에 걸려도 되고 걸리기만 걸리면 배상 책임 인정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 야 이거 니 해결 못할 거면 설치를 말았어야지 이거예요. 설치를 말았어야지. 이게 교수님들의 대체로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상 책임 인정이 되는 겁니다. 대집행 그러면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위법한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자기 구속 원칙 그러면 위법하면 구속 안 되죠. 여기서는 위법하면 어때요? 그게 아니잖아.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 이거예요. 근데 철거 명령이 위법한데 만약에 무효면 어떻게 돼? 무효면 대집행 못하지. 하지만 취소면 유효하잖아. 효력이 있으면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철거 의무가 부과된 게 맞고 의무가 있으면 지금 안 철거한 이상 불이행 존재하고 있고 대집행할 수 있다 이거지. 위법이라는 것만 갖고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집행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 직접 성립하는 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대집행법 제2조에 보면은 이런 얘기 명문으로 나오죠. 그쵸? 법률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거나 아니면 행정청에 의해서 명령이 되었을 때 행정청에 의한 명령은 하명처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기 하명. 법률이 직접 명령이 된다 이거예요. 처분 법률 얘기하는 거죠. 처분 법률. 그런데 괄호도 있죠. 괄호에 보면은 법규 명령과 조례까지 포함입니다. 조례까지. 조례. 그럼 규칙은 안 되는 거지. 그치? 조례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계고 처분한 다음에 대집행 영장 통지하면서 대집행 시기에 늦췄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러면 하자치유 되는 겁니까? 이러면 계고가 적법한 겁니까?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계고가 선행처분이고요. 그 다음 확정 이게 후행처분이에요. 근데 후행처분을 통해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지금 이런 식의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행처분의 하자가 선행처분의 승계도 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이상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 그건 털고,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복잡해지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계고에서 기간을 늘려주면 내가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요. 그럼 내가 의무이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무이행을 하게 되면 대집행 실행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확정, 대집행 영장 통지 요 시점에서 시간을 늘려주게 되면 이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죠? 대집행 실행 강제 철거를 하기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요. 계고를 여유 있게 줘버리게 되면 기간을 보장해주면 이러면 강제 철거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확정 쪽에서 기간을 길게 줘봐야 이미 강제 철거는 하는 것으로 확정, 기정사실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늦춰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 때린다 그랬을 때 나한테 시간을 주면 난 안 맞을 수 있는데 나중에 때리는 건 기정사실 세놓고 내일 때릴게. 밤에 잠도 못 자요. 그죠? 얼마나 세게 때릴까 걱정돼가지고. 그죠?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다음 공유세 및 물품관리법 83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사에 설치한 시설물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우선 자력강제가 되면 타력강제는 안 된다. 이건 보충적인 수단이다. 더 간이한 방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본 구도 하나 잡히고, 하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게 있죠. 뭐가 숨어있어요? 그냥 공유재산이라고만 했다는 거지. 이게 지금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행정재산으로 국가인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법관계에 있어서의 일반 재산에도 대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는 점, 그것까지 정리를 같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15번 이행강제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가지고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수단 하나로서 반복적으로 부과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과 비교했을 때 이행강제금의 아주 유니크한 특징이죠. 뭐가? 반복부과입니다. 반복부과.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태생적으로 얘는 선골진골입니다. 알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반복부과, 즉 일사부재리 원칙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예요. 얘는 애당초 일사부재리라는 거 말하면 안 돼요. 이행강제금의 일사부재리를 말할 때는 이행강제금 말고 다른 수단이 하나가 더 들어왔을 때 과연 이게 일사부재리의 위반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이 나올 뿐, 이행강제금의 반복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친구의 훈장입니다. 그 다음 얘는 아무리 반복 부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계고는 안 된다고 했죠. 계고는. 그래서 1차 부과할 때 계고 한번 했으면 2차 부과할 때도 계고 한번 해야 되고 3차 부과할 때도 계고 한번 해야 되고, 계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심리적 압박이기 때문에 목적이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계고에 있습니다. 부과는 그냥 따라붙는 친구라고요. 계고가 중심인 겁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특이한 거고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청구를 해야 되는 재판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건축법 제80조에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맨 처음이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는 모든 이행강제금이 전부 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씩 털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지. 한 개씩 털고 있는데 제일 먼저 털린 게 건축법 80조입니다. 거기서 과태료 재판 준용 규정을 첫 번째 폐지하고 지금 거의 다 폐지했는데 한 개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에 과태료 재판 준용 규정,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준용 규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현재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라진 건 아닌데 거의 없앴고 맨 첫 번째 출발, 이건 건축법이었었다. 건축법이었다. 건축주 등이 장기간 건축 철거를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다면 비록 그 기간 중에 시정명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했다가
뒤늦게 시정 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뭐 느낌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문제,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장래를 향하여 이 의행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과거를 응징하는 느낌도 확실히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냥 직관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고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계고가. 그러니까 이행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계고를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먼 놈의 시정 명령 같은 게 하나가 있다고 치시고 셨는데, 근데 이제 의무가 부과가 됐는데 그걸 불이행을 했단 말이죠. 불이행을 했는데 원래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면 1차 계고 때리고 그 다음에 1차 부과 때리고, 그리고 나서 근데도 너 안 하냐? 그러면 이제 2차 계고 때리고 그 다음에 2차 부과 때리고, 3차까지만 해볼까요? 두 개는 너무 작고 2차 부과 때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직도 안 해? 계속 안 해라. 그 다음에 3차 계고 때리고 3차 부가 때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이 부분에 1차 계고 그 다음에 2차 계고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과도 안 했어요. 이렇게 부과도 안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부과를 했다면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걸 부과를 했다면 500만 원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각각이라고 치게 되면 얘도 50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행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계고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도 이행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한 거지. 3차 계고는 한 거야. 3차 계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때리려고 하는 거냐면 1500 내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부과는 무조건 계고를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건데, 이행 기회를 앞쪽에서 한 번도 안 주고 나서 야, 넌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만약에 뭐 2달짜리라고 쳐봐요. 2달짜리라고 치면 너 여기서 2달, 2월. 그다음에 너 여기서 2달, 2월. 그다음에 또 너 여기서 또 2달, 2월. 하니까 넌 임마 6월. 이거야, 6월. 넌 6개월 동안 의무를 이행 안 한 놈이야, 임마.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1500만 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여기서 얼마 해야 돼요? 500. 이게 맞는 거야. 500. 1500이 아니라 500. 얘는 계고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 계고에 대응되는 500만 부과할 수 있는 거지, 1500을 갑자기 소급해갖고 쭉 때리면 안 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국민건강보험법령 얘기하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회사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얘는 요 약품은 비아그라는 요양급여를 주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구정은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비급여 대상 결정할 수 있는데,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이 돼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얘들한테는. 그 방향입니다. 이게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좋은 방향이에요. 요양급여 지정되면 좋은 거.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약국이 요양기관으로 강제 편입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포함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로 공급되는 것만이 판로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제 제조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의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약제 제조 수입업자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판매 예정가, 산출 근거 내역, 동일 유사 약제와의 장단점, 판매가, 비교 등 비용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걸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제약회사의 B 제품, 이 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A 제약회사는 경영상에 큰 타격을 맞게 될 위험에 처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예요? B 제품. 이 B 제품에 대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원금 주는 거야. 지원금. 지원금을 안 주는 걸로 결정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시장에서 이것을 고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가로 판매를 해버리게 되면 병원들이, 의료기관이 이걸 사겠냐는 거지. 그러면 딴 제약회사 걸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회사 폭망이야. 그죠? 폭망이고, 그리고 만약 이거를 구입해가지고
딴 제약회사 거랑 같은 금액으로 병원이 사가지고 이거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병원은 지원금을 못 받아요. 지원금을 직접 받는 놈은 병원, 의료기관이란 말이야. 그럼 이놈아는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약을 샀는데 국가에서 300원 지원을 해. 근데 얘는 300원 지원 안 해. 그럼 내가 병원비를 만약에 1,000원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 내가 500원 주고 나서 1,000원을 받았으니까 남는 돈이 500원이잖아. 근데 만약에 300원을 국가가 지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을 하게 되면 난 800원 남는 거잖아. 그럼 병원의 입장에서도 손해잖아요. 비급여 대상의 약품을 쓰게 되면은. 그죠? 그럼 병원은 당연히 급여 대상인 그 제약회사에 있는 그 제품을 사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제약회사는 폭망하지, 의료기관이 이거 안 쓰려고 하겠지.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내는 그 지금 병원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양급여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한 부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금전 문제와 엮여 있는 친구가 4명이에요. 4명. 병원이 있고, 제약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자들, 그 다음에 국가,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얘네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싸그리 변동을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세요? 예, 물론 이제 처분은 어떻게 나옵니까? 처분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한테 요양급여 신청을 해서 거기서 거부가 되냐 안 되냐, 여기서 처분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이미 다 내용을 다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이게 한미약품 사건이에요. 이게. 예, 한미약품 사건인데, 뭐 아무튼 한국 릴리 사건하고 한미약품 사건하고 뭐 사실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고시가 지금 봐봐요. 4명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죠. 예, 4명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근데 형식이 보복부 고시야. 그러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죠. 행규 플러스 법규인데 의료법이 위임을 때렸어요.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그래서 보복부 장관이 보복부 0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고시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귀찮은 이가 고시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규 플러스 법규인데 위임이 있으니까 법령 보충적 규칙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니까 판례에 따르게 되면 수권법률하고 결합해서 법규명령 2조. 법규명령인 상태까지 우선 데리고 온 거야. 법규명령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의 행정규칙에 해당할 거지만 다른 집행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동그라미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 동그라미 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직접 규율, 이건 거예요. 직접 규율. 그래서 일반 추상적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규율을 하고 있으면, 헌재가 대법원은 직접 규율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헌재는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헌재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된다. 직접 규율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 만약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그대로란 뜻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요거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 아직 집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처분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처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100% 반드시 이게 적용되고 100% 이거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뜻?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장래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인 처분성을 인정했던 사건, 형식적 행정에 인정시킨 겁니다. 그다음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없어. 이는 한 곳에 대한 처분 이다. 이거 거꾸로 한 게 판례고 2003년도 6년도 대한의사협회, 이거 뭐예요? 단체송이잖아. 단체송. 대도 안 소리 하는 거죠. 요양급여 행위 비용의 청구, 지급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시는 방금 위에서 뭐라고 했어? 처분이라고 했죠. 고시는 집행적 법규명령으로서 처분이 맞다라고 했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원고적격. 대상적격은 통과시켰으니까 원고적격 인정되냐 이거지. 그건 아니죠. 단체 소송입니다. 단체 소송. 단체 소송에는 뭐랑 뭐가 있습니까? 진정 단체 소송에는 이기적 단체 소송과 이타적 단체 소송이 있죠. 환경단체 같은 게 제기하는 소송, 이게 바로 이타적 단체 소송이에요. 단순하게 일반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 이타적 단체 소송. 당연히 객관적 소송이죠. 원고 자신의 권리와 관계가 없잖아. 그 다음 이기적 단체 소송. 보통 이기적 단체 소송 출제되면 뭘로 나와요? 변협 나온단 말이에요. 변협.
변협으로 나오는데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변협이 움직이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의사들의 병원, 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지금 의협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게 뭐예요? 자기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게 이기적 단체소. 이것도 객관적 소송이잖아요. 이런 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인정돼야 됩니까? 개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별법의 근거가 없어요. 의료법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단체소송이 인정되는 건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단체소송. 요거 하나만 인정되고 있어요. 법에서. 나머진 한 개도 없습니다. 다 깨집니다.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봐서 90일 이내에 취소를 제기하면 된다. 이건 뭘 집중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일반 처분. 이걸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했잖아요. 처분성 인정했는데 이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규율입니까? 아니면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규율입니까? 불특정 다수이죠. 그렇죠? 아기 한 명 태어나도 지금 보험가입자가 또 하나 새로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한 명 돌아가셔도 뭐 보험가입자 사라져요. 편입과 이탈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놈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개원해버렸어. 그럼 또 의료기관 또 하나 생기는 거고요. 예, 이 편입과 이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걸려버렸죠? 그럼 우리 판례는 뭐라 보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규율을 해야 된다. 예, 한 명 얘는 알았다, 쟤는 몰랐다. 쟤는 알았다, 얘는 몰랐다. 예, 뭐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니까 예, 모두 다 고시의 효력 발생일에 안걸로 의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안날의 90일이에요. 안날의 90일 주관적 재소견 적용된다. 17번 손실보상.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쉽시다.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을 해야 된다. 손실보상 청구권 행정소비를 헌법 제23조 3항의 일반 요건 생각해봐요. 1번 공공필요, 2번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3번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4번 특별한 희생, 5번 보상 규정. 5개 요건을 갖출 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 예,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 재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특별한 희생, 그리고 보상 규정, 기본적인 일반 요건은 요 5개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특별한 희생이죠. 특별한 희생. 특별희생설, 요게 통설 아니겠습니까? 이론적 근거? 그러면 특별한 희생은 어떨 때 인정되는 거예요? 요딴 것도 질문 많이 하죠. 여기에는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이 있죠. 판례는 입장 없죠. 종합설 이렇게 가는 거고, 형식적 기준설은 다시 개별 행위설, 특별 행위설 2개가 있습니다. 개별 행위설은 선생님 다 같이 떠들었는데 왜 나만 때려요? 이러면 개별 행위설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희생 당했죠. 그 다음에 선생님 다 같이 떠들었는데 왜 나만 제일 세게 때려요? 이러면 이건 뭐예요? 특별행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별행위설, 특별행위설. 근데 이건 너무 형식적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질적 기준설 들어가게 되면 가수용배, 중상.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가수왕 중에 용배라고 있단 말이에요. 가수용배가 중상을 입었어요. 겁나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통사고 나왔고 중상을 입었는데 가수용배가 중상을 당했어요. 가수용배 중상. 가는 뭐예요? 보호가치설. 수는 수인 한도설, 용은 사적 효용성설, 배는 목적 위배설, 중은 중대성설, 상은 상황 구속성설. 가수용배 중상. 이거 중에 뭐 아무거나 들이밀고 문제를 내시잖아. 그쵸? 가수용배 중상 쪽으로 주로 출제를 하고, 아까 개별행위설, 특별행위설은 간간히 가뭄에 콩나듯 등장을 합니다. 특별행위설의 핵심이고, 재결에 의한 수용이나 사용의 경우에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협의 취득했으면 협의 취득을 기준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이면 재결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 집가 상승, 개발이익은 보상액에서 빼봐야 23조 3항에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했을 때, 그 정당한 보상은 대인적 보상이 아니라 대물적 보상이고, 상당한 보상이 아니라 완전한 보상이죠. 아무리 대물적 보상이고 아무리 그걸 완전한 보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개발이익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당 보상에 포함이 안 되죠. 개발이익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 이 돈은 이건 사업시행자 돈입니다. 사업시행자 수익입니다. 그거 뺏으면 안 되죠.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상 허용된 이용 방법이 없다. 목적 위배설 이거죠. 가수 용배, 중상의 배.
이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로서 보상 규정을 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상 조치라고 하죠. 대상 조치. 대상 조치로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거 누가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헌재. 왜? 헌법재판소는 경계이론이 아니라 분리이론입니다. 분리이론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게 개발제한구역 나대지였었죠. 그럼 공용, 수용, 사용 제한 중에 제한이잖아. 저상권의 박탈이 아니잖아. 그럼 당장은 보상 규정이 없으면 입법자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인식한 거잖아.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이거는 나대지잖아. 특별한 희생이잖아.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공용 제약이라고 느껴지잖아. 근데 보상 규정 없죠? 이럴 때 분리론을 취하고 있는 헌재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23조 2항에서 사망으로 점프 6월 된다? 안 된다고 본단 말이죠. 사망으로 가면 돈 줘야 되는 거잖아. 보상. 그러면 이건 경계이론이란 말이에요. 일정한 경계, 문턱을 6월에서 넘어간다. 경계이론이란 말이지. 헌재는 분리이론이잖아요. 보상해주겠다라는 방향으로 안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두면 지금의 23조 2항에 그대로 있어도 합헌이다. 이거예요. 23조 2항에서 사망으로 넘겨주는 게 싫어서 2항에 그냥 머무르게 하고 싶은 거야. 머무르게 하려면 대상조치 규정으로 보상 규정을 네가 마련했으면 2항에 있는 사회적 제약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침익의 정도를 줄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헌재 방식의 작전입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건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다루어 온 건 맞아요. 맞고요. 입장 변경은 아닙니다.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공법상 권리라고 봐서 당사청에 의논된다고 봤다라는데 이건 너무 잘 알고 있고 하천구역 편입 사건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손실보상을 당사자 소송으로 전환한 것이다. 입장 변경이다라고 보면 틀린 거죠. 그죠? 입장 변경이면 전압 판례해야 됩니다. 전압 판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판례 변경이 아닙니다. 이건 뭐랑 똑같아? 토지보상법에 있는 손실보상 전부 당사소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실보상에 대한 입장을 판례 변경이야? 아니고 공법이어서 그런 거야. 공법이어서. 이것도 하천법 공법이어서 그런 거니까 당연한 현상이지 판례 변경은 아닌 겁니다. 여전히 판례는 손실보상을 민사소송으로 볼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쉽시다.